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주축인 미래대 연합이 가칭 개혁 미래당을 공동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공천 심사 일정에 본격 돌입합니다. 이른바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규모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심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거부권 건의가 결정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제거하면 취임 이후 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데 유족들은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신포 인근 동해상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은밀히 침투해 공격 가능한 잠수함 기반 무기 체계일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군마현이 조선인 강제노동 희생자 추도비 철거를 오늘부터 강행합니다.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주 내내 추위 걱정은 없지만 오늘은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중서부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도 밤부터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주축인 미래대 연합이 예상대로 이번 총선에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네, 가칭 개혁 미래당을 공동 창당하기로 했는데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랑 같은 뿌리를 둔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 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가칭 개혁 미래당을 함께 띄우기로 한 겁니다. 기득권 혁파와 정치 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공통 정강 정책과 선거 공약 등을 발표하고 5명으로 구성될 지도부는 최종 조율을 거쳐 창당될 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진보 진영 간 소통합을 먼저 이룬 만큼 제3지대 전체를 아우르는 빅텐트 논의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통합추진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위원장과 위원을 두고 빅텐트를 향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 내부 논의도 거치고 이렇게 지금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지 기반과 가치가 다른 보수 진영 제3지대 세력과의 통합은 풀기 어려운 숙제란 전망이 많습니다. 당장 양양자 한국의희망 대표와 먼저 손을 잡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막 닻을 올린 진보 진영 소통합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과학기술 논의하고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고 지향점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지금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에 계신 분들은 정치의 측면에서만 너무 이걸 바라보신 것이 아니냐. 통합 실정과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적잖은 만큼 이들 제3지대 세력은 협상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당분간 현역 의원 영입 등 각자 몸집 키우기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신당에 합류할 거란 관측이 나왔던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잔류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거대 양당은 이번 주부터 공천 심사 일정에 본격 돌입합니다. 네, 이른바 현역 의원 물갈이 규모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 역사상 첫 시스템 공천 도입을 선언한 국민의힘이 후보 옥석 가리기에 나섭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고 본선에 나갈 후보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후보자 추천 서류를 접수를 받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2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공천 신청자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등도 내야 하는데 관심은 현역 의원 컷오프에 더 쏠려 있습니다. 이른바 교체 지수를 산출할 때 40%로 비중이 가장 큰 여론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당과 개별 의원의 지지율을 비교하는 게 핵심이라 당세가 강한 영남 지역 의원들이 특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30%로 두 번째 비중인 당무감사에서 영남권 현역들의 평가가 좋지 않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여당보다 한 발 앞서 후보자 공모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속도가 더 빠릅니다. 당장 오는 31일부터 공천관리위원회의 면접을 거쳐 다음 달 5일 이후에는 컷오프 대상과 경선을 치를 곳을 가려낼 걸로 예상됩니다. 주요 지역의 경우 설 연휴 전에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역대 총선 과정을 보면 한 8차, 9차 이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2월 초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역시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와 현역 의원 평가가 컷오프 여부를 가릴 걸로 보입니다. 경선 점수 감산폭이 큰 하위 20% 명단과 친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의 우호적인 권리당원의 지지를 노리고 비명계 지역구를 노린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거대 양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은 당을 떠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제3지대 세력화에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자는 주장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자는 의견으로 쪼개져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군소정당과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는 불법 당무 개입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어제 첫 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과 선거 관여 금지 등을 규정한 선거법 9조와 85조를 각각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이 있었고 자신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시한이 이번 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걸로 전해졌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유가족 등의 반발을 고려해서 후속 대책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열흘 만인 1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15일 안에 법안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시한인데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조사위가 야당 편향적으로 꾸려질 수 있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처리되는 등 문제가 적잖다는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유가족과 피해자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5번째 거부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후폭풍을 최소화할 대책을 함께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재판이 대법원에서 마무리되기 전에라도 신속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경우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묶어 파상 공세를 펼칠 태세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의 범죄와 비리 의혹을 비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시점은 제2요구 건의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오는 30일 정례 국무회의 직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두 번째 15,900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2일에 이어 어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 모여서
100여 명이 각각 159배를 하는 방식으로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참사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에 앞장서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내세워 화물 운송법인 4곳을 운영한 업체가 화물차주들의 운송료를 가로채 잠적했다는 보도 최근 전해드렸죠. 이 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김모 씨는 범행 이후에도 비슷한 화물 운송업체를 차리려고 시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1차 하청업체와의 친분을 주변에 과시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금품 로비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화물차주들의 임금을 가로챈 화물운송법인 A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고지된 우편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법인 사무실로 등록된 이곳은 현재 아무도 있지 않은 듯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A사 등 4개 화물운송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 씨가 잠적한 건 지난해 7월쯤. 이에 앞서 2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건 물론 화물차주들의 운송료와 직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가로챈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17억 원에서부터 수천만 원씩 10여 명이 김 씨에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돈을 빌려달라 한다 회사한테. 그리고 월 10%씩을 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돈을 빌려간 거죠. 그래서 17억 정도를 못 돌려받아서. 잠적한 김 씨는 범행 직후인 지난해 10월 제주도의 또 다른 화물 운송 법인을 차리려고 시도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거래하던 후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CLS 1차 하청업체와 신분을 과시한 겁니다. 지난해 10월엔 1차 하청업체 소속 운송관리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넸다며 금품 로비 정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팀장 자기가 어떻게 구워 살면서 나한테 그래서 500만 원 가져갔단 말이야. 뇌물? 여태까지 받아먹은 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이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고소를 예고한 가운데 1차 하청업체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담당 직원의 입장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화물차주들에게 일부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5억 원가량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LS 하청과 재하청업체에서 화물차주들의 먹튀 피해가 반복되는 데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엔 대금 지급 시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원청인 CLS가 하청업체의 대금을 다음 달 말에 지급하고 있다 보니 화물차주들은 한두 달 뒤에야 운송료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목돈을 쥔 하청, 재하청업체가 작정하고 돈을 가로챈다면 피해자들은 뒤늦게서야 피해를 인지하게 되는 꼴입니다. 원청인 CLS 측은 하청업체 대금 먹튀 문제와 관련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산 시점이 개선돼야 비슷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남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장윤호들목 창원 방향을 지나던 25톤 화물차가 멈춰있던 경찰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 있던 일가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불로동 교차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SUV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이 도로 옆 전봇대를 들이받아 70대 여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신모 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 대신 평일로 바꾸기로 한 가운데 서울에선 서초구가 가장 먼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의무 휴업일 변경 첫날을 맞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찾아 현장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형마트. 원래는 문을 닫는 넷째 일요일이지만 이른 아침부터 장 보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정부가 한 달에 2번인 대형마트 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서초구가 가장 발빠르게 나선 겁니다. 소비자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거의 체크는 해놓는데 모르고 왔다가 닫으니까 조금 난감할 때가 있었는데 연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특히 맞벌이 부부 등 평일에 장을 보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직장 다니다 보면 어차피 시간이 주말에밖에 없기 때문에 주중에 이런 저녁 늦게 마트에 오는 건 사실 어렵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올 때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현행 유통법은 매월 공휴일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되 자치구 조례를 통해 협의를 거치면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 이어 다른 자치구들도 속속 의무 휴업일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래시장 상인들은 시름이 깊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아무래도 시장을 찾았던 손님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날 휴일을 하면은 그래도 주위에 여기 마트들이 조그맣게라도 몇 개 있으니까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상권이 너무 많이 죽어요. 대형마트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대형마트가 주말에 문을 열면 아무래도 시장에는 사람들이 덜 다니겠죠. 날씨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춥거나 너무 덥거나 이러면 안에서 따뜻하게 보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요. 쇼핑하기에도 편리하고.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도입된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마트와 재래시장 상인 간의 상생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더 싼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악용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먼저 전화를 걸어 대출 환승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5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최근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 10% 안팎으로 빌렸던 신용대출 2건을 6%대로 바꿀 수 있다며 내건 조건은 기존 대출 상환이었습니다. 부분은 정리가 되셔야 되는 조건으로 지금 6,700만 원 승인 나오신 거고 금리는 6.2% 지금 확정이 되셨어요, 고객님. 은행 직인까지 찍힌 서류에 의심 없이 보낸 돈은 자그마치 3,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저축은행이라고 그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2,300만 원 완납했음 이렇게 하고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저한테 그 카톡으로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금리의 이자를 줄여보려다 박 씨처럼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례는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된 이후 이를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대환대출 사칭 비율은 1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되면 관련 피해가 더 늘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환대출 신청액이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만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환대출 기조에 편승을 해서 이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역시 많이 늘고 있고요. 본인이 신청한 경우만 가능하다는 걸 명심하고 금융감독원은 정부나 금융사를 사칭한 대환대출 권유 전화에 절대 응해선 안 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미 피해를 봤다면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건설사가 사전 청약을 받아놓고도 사업을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 아파트 단지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인데요. 부동산 침체기에 이런 사업장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사전 청약을 받은 인천 서구의 아파트 공사 부지입니다. 수풀이 무성한 땅만 황량하게 남아있고 터파기 공사조차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3월 본청약에 거쳐 내년 11월 30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차일피일 밀리더니 급기야 건설사가 최근 사업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업을 전면 철회한 겁니다. 실제로 사전 청약 당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는 5억 9천만 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했지만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사전 청약 포기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여기가 6억 9천 정도에 매매됐었거든요. 6억 9천에서 6억 5천 그러면서 집값이 하락했었죠. 5억 8천 정도면은 5억 7, 8천 사이면 매수할 수 있죠. 건설사는 계약을 중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늘고
인허가가 지연되는 동안 공사비와 금리가 급등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 아파트 가운데 사업 자체가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간 사전 청약 제도는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3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당첨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 역시 부지만 확보된 상황에서 사전 청약을 받고 사업을 중도 철회해도 별도 위약금을 물진 않습니다. 고금리와 PF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사비 급등 등의 이유로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분양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건설사가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을 받은 아파트 45곳 가운데 예정대로 본 청약이 진행된 곳은 지금까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서해에 이어 나흘 만이었던 어제 잠수함 시설이 있는 신포 인근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은밀히 침투해 공격 가능한 잠수함 기반 무기체계의 가능성도 있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휴일 오전 8시쯤 함경남도 신포 인근 동해상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습니다. 미사일 재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은 구체적인 발사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이 쏘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포는 대표적인 북한의 잠수함 건조시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은 은밀히 후방까지 남하할 수 있는 만큼 여기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우리 군이 사전 탐지와 대응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 능력과 함께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수중에서 은밀하게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합쳐서 더욱더 이제 위협적인 무기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북한은 불과 나흘 전인 지난 24일엔 서해로 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인 불화살 대시 3-31형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하며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까지 시사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사이로 규정한 이후 대남 위협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동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직접적인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한미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YTN 질의에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과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 또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약속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군마현이 조선인 강제노동 희생자 추도비 철거를 오늘부터 본격 강행합니다.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과 흐름을 함께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조선인 추도비 앞에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 강제동원으로 숨진 조선인들을 추모합니다. 추도비에는 과거 일본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새겨져 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세워져 20년 동안 같은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이곳 공원에 설치된 조선인 추도비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공원을 관할하는 군마현은 오늘부터 추도비 강제 철거에 나섭니다. 2012년 추도식 당시 일부 참가자가 강제 연행을 언급해 정치적 중립 약속을 어겼다며 설치 허가를 갱신해주지 않은 겁니다. 일본 최고 재판소까지 군마현의 방침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強制連行っていう言葉自体もう事実のはずなのに、それを日本の政府に忖度したっていうのもひどいですし、今すぐにでももう思いとどなってやっぱり撤去は撤回してほしい。 추도비 철거에는 우익단체들의 끊임없는 압박이 작용했는데 철거 하루 전날에도 추도비 근처에 우익단체 회원들이 나타나 소란을 피웠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군마현의 철거 방침이 일본의 과오를 부정하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県行政としてそういう歴史修正主義、歴史を否定するようなやっぱり姿勢だというふうに私たちは受け入れざるを認めざるを得ないんですよね。 일본 내 여러 곳에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가 있는데 군마현의 철거 조치는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시다 정부는 강제 동원에 대한 직접 사과 없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2만 6천 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온 가운데 전쟁을 멈추기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남은 인질들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2달간 전쟁을 중단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전쟁이 110일을 넘긴 가운데 지금은 가자 남부 칸 유니스 일대 이스라엘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근 병원은 희생자와 부상자들로 넘쳐납니다. الطواقم اللي كانت تشتغل طوال فترة الحرب، أعداد المصابين اللي بتوصل للمستشفى أعداد بشكل كبير، معظمهم بيجوا من المدارس، قصف المدارس والتجمعات السكنية. 전장을 가까스로 벗어난 피난민들도 고달프기는 마찬가지. 뚝 떨어진 기온 속에 식량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야속한 비까지 쏟아졌습니다. فشلة كم احرموا كلهم ميه وطول الصبح اقسم بالله جمدت جسمي كان مجمد هيك لولا البنت ولعت نطفة نار ندفع عليها بس. 이런 지옥 같은 전쟁을 멈춰 세우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하마스가 인질을 모두 석방하는 대신 이스라엘은 2달가량 전쟁을 중단한다는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제시한 안을 기초로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의 중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합의안에는 1단계로 하마스가 여성과 고령자, 부상자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30일가량 중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인과 남성 민간인 인질을 석방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추가로 30일가량 군사작전을 멈춥니다. 양측은 조심스럽지만 협상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أكدنا مرارا أننا تعاملنا ولا زلنا نتعامل بكل جدية مع مقترحات وأفكار الوسطاء في قطر وفي مصر وهناك اتصالات متواصلة ولم تنقطع معهم. והיא גם אמרה שהיא יכולה לעזור להחזיר אותם, אז יועילו להפעיל את הלחצים שלהם ויפעילו, הם שמו את עצמם כמתווכת, בבקשה, יועילו להוכיח את זה ולהחזיר. AP통신도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2달간의 휴전이 성사되면 이를 지렛대 삼아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양측 간 분쟁의 완전 종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끊긴 가자 지구의 유엔 인도주의 단체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하마스 연계 의혹이 제기된 이 단체에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하마스 연계 의혹이 제기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지원을 중단한 나라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나 역시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이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의 혐오스러운 행동에는 대가가 뒤따라야 하지만 인도주의 인력 수만 명,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다수를 징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12명 가운데 9명이 해고됐고 1명은 숨졌으며 2명은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인도주의적 지원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We urge all these countries to repay the UNRWA because it's a humanitarian issue. 전날 이 기구의 라자리니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때 직원 일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스라엘은 전쟁 후에 이 기구의 활동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지원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We expect that will be a complete and thorough and transparent investigation. Those who should be are properly held accountable for that. 이 기구는 1차 중동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팔레스타인 주민을 돕기 위해 1949년 설립됐습니다. 이후 이 지역에서 활동을 펴왔지만 이스라엘은 이 기구의 존재를 부정해왔습니다. 이번 의혹은 특히 유엔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를 경고한 날 제기돼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명화 모자리나가 또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농민 관련 단체가 예술과 식량의 권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며 수풀을 잔뜩 퍼부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두 여성이 기습적으로 모나리자의 빨간색과 노란색 수풀을 끼얹고 구호를 외칩니다. Qu'est-ce qui est important? Qu'est-ce qu'il y a de plus important? L'art, le droit et l'orientation saine et durable. 농업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습격입니다. 프랑스 농민들은 경유 면세 폐지 등에 항의하며 이달 18일부터 트랙터 시위를 벌이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Aujourd'hui, en fait, on sait que l'alimentation, notamment le secteur agricole, c'est 20% des émissions de gaz à effet de serre. C'est également plus de 1 paysan qui se suicide par jour. Donc c'est dans une situation qui est très problématique et nous, on veut changer ça, c'est riposte alimentaire. 박물관 측은 즉각 모나리자 주변에 가림막을 치고 관람을 중단시켰습니다. 시위대는 뜻한 바를 이루었지만 멀리서 그림을 보러 온 관광객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It's disgusting to treat art that's really valuable for the history of humankind that way.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그림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그동안 여러 번 순환을 겪었습니다. 모나리자는 지난 1956년 볼리비아 남성이 던진 돌에 훼손당한 이후 유리로 덮어 보호하고 있어서 이번에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는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화가 난 러시아 여성이 찻잔을 날렸고 2022년에는 한 남성이 지구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외치며 케이크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명화에 페인트나 음식물을 뿌리고 손에 접착제를 발라 붙여버리는 방식으로 종종 시위를 벌여 박물관 관리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 연합이 단일 정당을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신경민 국민소통위원장과 미래대 연합 박원석 공동대표는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득권 혁파와 정치 혁신 등을 위해 공동으로 창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정당 명칭은 일단 개혁 미래당으로 정했고 중앙당 창당대회는 다음 달 4일 열기로 했습니다. 개혁 미래당은 이번 주부터 공통 정강정책과 선거 공약 등을 발표하고 5명으로 구성될 지도부는 최종 조율을 거쳐 창당대회 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합당을 선언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와 함께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정책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소형 화물차를 타고 시장 일대를 누빈 이 대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정책은 실종됐다며 신당을 하는 이유는 정책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연설을 마친 뒤 제3지대 진보 진영이 개혁 미래당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창당을 선언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어떤 미래를 그릴지 좀 더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또 바른정당 창당을 함께 주도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남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 뜻을 존중하고 선택한 길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윤 청장과 함께 최근 잇따른 정치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인의 외부 일정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의힘은 인력 확충과 세부 경호 지침 마련 등을 요청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회의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정부 인사 5명을 증인으로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한홍, 강민국 의원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여당 측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현안 질의를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안, 이른바 거부권 건의안을 심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건의가 결정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제거한다면 취임 이후 5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가 야당 편향적으로 꾸려질 수 있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처리되는 등 문제가 적잖다고 보고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관련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에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고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이번 주 토요일까지 법안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얼마 전 대형 화재로 큰 피해가 난 서천시장 피해 상인들에게 대출 연장과 생활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선포하지 않고 이에 걸맞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개 넘는 점포를 잿더미로 만든 충남 서천시장 화재 사고. 이 화재로 설 대목을 앞둔 상인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불에 완전히 타버린 수상동 상인들은 물론 겨우 화마만 피한 농산물동 상인들까지 상인이라면 누구 하나 빠짐없이 힘들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상인들이 대목 1년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이제 장사를 하는 시기인데 부정 대목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조금이라도 오늘 여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가 피해 상인들에게 대출 연장과 생활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방안에는 피해 상인에 대한 500만 원 지급뿐만 아니라 대출과 보험료 등 금융지원, 그리고 전기와 수도세 감면 등 38개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깎아주거나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안도 추진하는데 시장 내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에 따른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해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해 위로금은 전액 도비 200만 원 받고요.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은 도비 50% 우리 서천군, 군비 50%에서 300만 원 개당. 다만 정부는 서천시장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포 대신 이에 걸맞은 피해 지원을 관계기관 등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재난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지자체가 스스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유예기간 3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농장에 남아있을 식용견 수십만 마리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정은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산 안쪽에 자리 잡은 동물보호소. 식사를 챙겨주러 들어온 활동가가 반가운지 대형견이 꼬리를 흔들며 맞이합니다. 지난 2020년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불법 개농장이었던 곳이 보호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길러지던 250여 마리 가운데 130여 마리가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하고 3년째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다 보니 대부분 덩치도 크고 오랜 농장 생활로 사회화가 안 돼 입양이 쉽지 않습니다.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전국 개농장에 남아있는 52만 마리를 두고 우려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법안을 보면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보호시설로 이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남은 식용견들을 전부 보호소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동물단체는 입을 모읍니다. 개 한 마리를 보호하는데 한 해 평균 200만 원 정도 드는 데다가 보호소나 민간시설은 유기견들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만 해도 제가 일할 때만 해도 한 달에 3톤 가까이 들었는데 막 700, 800마리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사료값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걸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일각에선 한 마리에 30만 원 정도인 비용을 생각하면 안락사 추진도 부담스러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식용견들이 자칫 고통스러운 죽음에 놓일 수 있다는 걱정 어린 목소리도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 종식 추진단을 꾸려 특별법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구조될 개들의 현황 파악부터 필요한 예산과 시설, 인력 확충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YTN 박정은입니다. 경기도의 한 공무원이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겼다가 적발되자 승진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택 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승진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는 고위공직자 승진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주택 보유 조사를 했습니다. 승진 대상자인 A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택 보유 사실만 신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4급으로 승진했고 전체 후보자 132명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A씨의 거짓말은 얼마 안 돼 들통났는데 경기도는 A씨가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5급으로 강등 조치했습니다. 징계가 의결됐을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탓에 집값이 급등했다는 정부 판단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고 2심은 A씨에게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징계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2심의 엇갈린 판결 속에 대법원은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 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에 해당하지 않고 근거 없이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 승진 심사에서 반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택 보유 조사 과정에서 거짓 답변서를 냈다는 것만으로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주택 보유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이 징계 사유가 된다면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이 주택 보유 조사를 고위공직자 승진 임용 과정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관련 법적 다툼도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어젯밤 서울 구기동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저 초소에 SUV 차량이 돌진해 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 또 음주운전 차량에 70대 운전자가 다치는 등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대사관절을 지키는 작은 초소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초소 문과 유리창은 폭격이라도 맞은 듯 산산조각 났습니다. SUV 차량이 초소를 들이받은 건 어젯밤 10시 10분쯤. 사고 차량은 초소를 들이받고 뒤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초소 안에서 홀로 근무를 서던 경찰관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저 초소가 날아가 있고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들이 막 황급히 왔다 갔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UV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교차로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 도로 옆 전봇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SUV를 몰던 70대 여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주오던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남해고속도로 장윤아들목 창원 방향을 지나던 25톤 화물차가 멈춰있던 경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안에 있던 일가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기사가 정차한 경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이자 수익을 낸 주요 은행들의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규모가 전년보단 크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자 장사로 번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금리가 고공행진을 벌이며 높은 수익을 올리던 은행권에 정부와 정치권의 고강도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은행권이 역대 가장 큰 규모인 2조 원대 상생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우리 은행권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조 원 플러스 알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주요 시중은행은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규모를 전년보다 크게 줄였습니다. 올해 임금 인상률을 일반직 기준 2%로 결정하며 지난해보다 1%포인트 낮추기로 한 겁니다. 성과급도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통상임금이나 기본급의 200%대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이자 이익을 거뒀지만 이자 장사로 돈을 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겁니다.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 그런 게 이제 좀 떨어지고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좀 상대적 박탈감, 좀 사기 저하가 고금리 시대에 이제 뭐 전 국민들이 다 좀 대출 금리 부담, 좀 불경기 이런 거 힘들어하는 건 공감은 하나. 대신 임직원 복리 후생비는 소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이자 납부액을 환급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운영을 크게 늘릴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유례 없이 낮은 출산율에 갈수록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줄면서 지자체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황당무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과거 대선 공약까지 현실이 되어가는 씁쓸한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하면 1억 원, 출산하면 1인당 5천만 원, 자녀가 10살 때까지 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드리겠습니다. 17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꾸준히 등장했던 결혼수당 1억 원. 당시만 해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얻은 이런 공약이 사실상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허경영 후보가 예언자였다는 자주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 다급한 상황을 반영하듯 현금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산 때 주는 첫 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합하면 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정부에서 받는 돈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금을 더하면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출산 지원금과 양육수당 등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내면서 전체 출산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70% 정도가 현금성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일부 계층에서만 더디게 효과가 나타나는 데다 지역 간 인구 이동에 그칠 뿐 전체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구 뺏기 경쟁을 가고 있어요. 실제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이 등록증만 바꾸는 거예요.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대책 역시 주택대출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양육에 필요한 가족복지 분야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가족 친화 기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돈을 정말 그야말로 쏟아 부어야 한다. 저출산 대책은 돌봄 시스템 변화부터 노동시장, 기업 문화까지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단순한 현금성 정책이 아닌 촘촘한 설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출산한 여성 6명 가운데 1명은 산후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차병원과 서울대병원 산부인 연구팀은 임산부 2,500여 명을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4주까지 추적 관찰해 분석한 결과 임산부의 16.32%는 산후 우울증을 겪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연구 결과 전반적인 스트레스 지수는 임신 기간부터 출산 후까지가 높았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보육과 주거의 어려움이 꼽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산 후 보육 스트레스 비율은 산후 우울증 그룹에서는 70.5%에 달했지만 대조군은 46.4%를 기록했고 주거 스트레스 비율도 산후 우울증 그룹은 14.9%였지만 대조군은 5.2%에 그쳤습니다.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핑크베놈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조회수 8억 회를 넘겼습니다. 재작년 8월에 공개된 블랙핑크의 핑크베놈 뮤직비디오는 그제 오후 유튜브 조회수 8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핑크베놈 뮤직비디오는 공개 당시 약 30시간 만에 조회수 1억 회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블랙핑크 정규 2집에 수록되어 있는 핑크베놈은 전통 국악기로 도입부를 꾸민 힙합 장르의 곡입니다. 현재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가운데 12번째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영하 4.2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4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예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경북 북동 산간에만 한파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2도, 춘천 영하 8.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겨울치고는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6도, 부산 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추위 대신 초미세먼지가 나타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밤부터는 남부 지방의 공기도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전남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